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3단원, 대단원 3단원의 세계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두 번째 소단원인 바로 인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 파트는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통합사회 파트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아마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뺏겼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크로마키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저기 제 뒤에 크로마키가 저렇게 있는데 크로마키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선생님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이 또 별 얘기를 다 하죠. 네, 아무튼 진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이라는 과목은요, 바로 이 where이라는 거에서 where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왜 여기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이죠. 자, 그럼 인구, 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왜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혹은 왜 이 특정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집단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구 분포, 세계 인구 분포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분포. 자,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뭐에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냐? 자, 인구 분포는요, 자연적, 우리가 배웠던 지형, 기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인문적, 뭐 종교라든지 도시 분포, 자원 등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도 사람들이 분포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여러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모두 같은 곳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도 바로 옆 동네와 다 다른걸요. 마찬가지로 세계로 확대해서 보시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인구가 분포하는 양상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지도를 표현하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네요. 자, 여기 인구 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흰색이라는 거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동네죠. 와, 이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네요. 왜 그럴까? 좀 이따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또 까만 데를 좀 찾아볼게요. 보니까요, 요쪽이 좀 까맣네요. 네, 요쪽이 좀 까맣네요. 그리고 쭉 좀 까만 데 보니까 여기도 좀 까만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까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까만 색깔, 약간 음영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요 위도대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반면에 흰색인 걸 좀 볼게요. 흰색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쉬우시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안 살고 있네요. 아니, 왜 갑자기 여기는 사람들이 안 살까요? 2단원에서 배우신 내용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기가 사막이죠. 또, 여긴 또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사막이네요. 왜 또 여긴 사람들이 안 살까요? 사막이네요. 왜 또 여긴 사람들이 안 살까요? 사막이네요. 사람들은 거주 환경이 힘든 곳에서는 살지 않고 있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또, 여기 러시아 지역이 이쪽도 왜 이렇게 하얄까요?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네, 이쪽은 무슨 기후? 툰드라 기후. 냉한데 툰드라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네요. 너무 추우니까 또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구나. 또, 여기 호주, 여기도 사람들이 안 살고 있어요. 왜? 여기 우리가 사막이란 걸 배우셨으니까요. 그죠? 여기도 사람들이 안 살고 있네요. 왜 안 살까? 홀로로로로 들어간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뭐였습니까? 아마존, 열대 우림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사는 거는 선생님 손바닥이 지나간 요 위도대였어요. 위도 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온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네요. 네, 많이 살고 있고요. 기후가 극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볼까요? 여기 이 지역은요,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 뭡니까? 바로 쌀을 먹는다는 게 공통점이죠. 쌀 문화권 국가들이라서 여기는 많이 인구가 몰려서 살고 있구나. 쌀이 인구 부양력이 높은 식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 유럽의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 밀이죠, 밀. 네,
여기 아프리카의 주식이 뭡니까? 밀과 옥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쌀은 아주 주식으로 삼고 있지 않죠.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의 주식 뭡니까? 역시 밀과 옥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쌀을 먹는 아시아 지역이 인구 부양력이 높아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강한 지역들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강한 지역들이 있네요. 왜 여기는 인구가 몰려 살까? 여기는 쌀을 먹는 지역이 아닌데 여기 선생님이 무슨 나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여기 미국의 여기 정치켜 있는 곳 뉴욕 일대입니다. 어머, 대도시가 많은 곳이네요.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왜 가죠? 왜 거기에 몰려 사나요? 우리가 찾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에도 많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사진 이 그림에서 봤던 인구 분포를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냐면요, 지형이 평탄한 데를 좋아해요. 산악 지형이나 아주 지형이 험준한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토양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 기온이 온화한 곳, 너무 춥거나 더운 곳은 싫어요. 그러고 강수량,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여름에 그 비 오는 거 보셨죠? 1년 내내 그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죠, 그죠? 강수량도 좀 충분하다는 뜻은 내가 농사 지을 정도만큼만, 건조 지역처럼 아예 안 오는 건 또 별로겠죠? 그런 곳들이 어딜까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온대 기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온대기후 지역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이런 환경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바로 도시 지역들의 인구가 밀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인구가 어디에는 안 살고 있습니까? 안 사는 지역도 정리해봐야죠. 기후, 지형 조건이 불리한 곳은 인구가 많이 있지 않았고요. 너무 건조하거나 추운 지역, 산악 지역 이런 거.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전쟁이나 내전 이런 것도 있는 곳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겠죠. 네, 세계 인구 분포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계 인구 분포를 저희는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거는 세계의 인구를 대륙별로 통계를 쫙 내본 겁니다. 자,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인구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순위 1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막대기가 제일 긴 걸 보실 수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색깔이, 그죠? ONG.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여기 색깔이 생겼죠? 네, 유럽과 아시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위가 아시아고요. 자, 2위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2위, 그 다음 3위가 유럽, 4위 라틴 아메리카, 5위 앵글로 아메리카, 6위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는요, 인구 순위가 높아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요. 왜냐?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만 해당하고요,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섬나라들인데, 아무래도 이 두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서 인구가 확실히 줄기 때문에 항상 5위와 6위가 고정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구 이 순위를 보니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우리가 처음 고지도 배우셨을 때 인간이 알고 있던 그 지리적 범위, 과거에 알고 있던 지리적 범위에 있는 세 대륙은 인구가 아주 많은 대륙이고, 이 신대륙들이라고 불리는 이 대륙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아무래도 적은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미래에 가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래 2050년 이 통계를 보고 한번 봅시다. 1위 역시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중국, 인도가 있는데 1위가 바뀔 리가 있나요? 그렇죠? 2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역시 순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위가 바뀝니다. 3위 어디입니까? 라틴 아메리카. 어머, 원래 3위는 뭐였어? 유럽이었어. 근데 유럽이었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되버렸네? 그래서 4위가 유럽, 5위가 앵글로 아메리카, 6위가 오세아니아가 되었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순서가 바뀐 것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이 유럽이란 곳은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많은 대륙입니다. 선진국은 아무래도 전통적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니 인구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 개발도상국이 많다 보니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팍팍팍팍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개가 바뀐 이 사건을 가지고 도시 단원에서도 배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구 단원 뒤쪽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순위가 바뀐다는 거, 얘는 두 개가 바뀔 거라는 거 꼭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인구 분포 대륙별 순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계 인구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이냐?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것, 인구가 커지는 것을 인구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성장에 어떤 특징이 있냐? 언제부터 사람들이 인구가 늘었을까? 바로 산업혁명부터 팍팍팍팍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면 그 태어날 쯤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막 이러는 영상이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숫자송이라는 노래인데 약간 삼행시처럼 그 1, 2, 3, 4, 5, 6, 7, 8 그런 걸로 가사를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쭉 들어보면요. 그 숫자 6에서 뭐라고 나와요? 가사가 뭐냐면 60억 지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수가 60억이었거든요. 그러나 2015년 기준 여러분 불과 한 10년, 15년 지났거든요. 13억이 갑자기 껑충 뛰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5년 사이에. 대단한 거죠. 이제 숫자송을 만약에 지금 다시 만들면 73억 인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2050년에는 97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대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나 이 중간에 코로나는 고려하지 못했군요. 코로나 백신 나오겠죠, 여러분. 이 사태가 얼른 끝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아무튼 산업혁명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팍팍팍 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활 수준,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이 확 향상했고요. 의료기술, 특히 이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예,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죠. 또 공공위생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나았을 때 옛날에는 많이 죽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팍팍 줄어요. 사망률이 줄어요. 뭐보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사망률과 이 출생률을 정리해 보니까 최근에는 이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이 개발도상국들이 엄청 높아서 개발도상국들이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지금 출생률과 사망률 이런 이제 패턴을 이제 과학자들, 이제 연구자들,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래프를 통계를 내본 거죠. 선진국들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고 출생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개발도상국 어떻게 변해서 쫙 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똑같은 패턴을 그리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네? 자꾸 이거 일정한 단계를 항상 거치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인구 성장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인구 성장하는 패턴을 그래프화 했습니다. 이론화한 거죠. 그것이 뭐냐?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단계별로 표현한 거죠.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1학년 때 통합사회 조금만 열심히 들었다면 이거 아주 그냥 익숙한 그림이실 겁니다. 익숙한 그림. 출생률과 사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변화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 인구 변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통합사회 때 배웠다고 이렇게 대충 설명하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리가 낯설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들이 지리를 배우실 때 이런 용어들, 사실 이 출생률과 사망률 이런 용어들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이 인구 변천 모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 안 나갈게요. 용어 정리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인구 변천 모형 팍 들어가자고요. 온라인 수업도 오랜만에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더 길면은 또 짜증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해봅시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이 인구 변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N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또 4차 산업까지 나왔죠. 물론 4차 산업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자, 1차 산업이 뭘까? 1차 산업이 뭐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농업이요. 맨날 이래요. 농업이요. 막 이래요. 1차 산업이 뭐야? 농업이야? 아니야. 농업은 1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그럼 1차 산업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1차 산업이 뭡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워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대요. 계속 움직이래요. 계속 움직일게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1차 산업이 뭡니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1차 산업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에서 얻는 것을 하는 산업, 얻는 산업, 그것을 1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농업 뭡니까? 자연에 있는 그 농가 밭에서 얻는 거. 농목축업이 뭡니까? 자연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한테 얻는 거. 임업이 뭡니까? 자연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에서 얻는 거. 어업이 뭡니까? 자연에 있는 바다에서 얻는 물고기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거. 되셨나요? 그럼 2차 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2차 산업이 뭡니까? 그럼 또 제조기요. 막 이러겠죠? 2차 산업이 뭐예요? 2차 산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조업이라고 대답하면 그것도 예시를 얘기한 거잖아. 2차 산업이 뭘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자원 같은 걸 얻었다면 그거를 가공해서 하는 그 산업 그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재료를 가공해서 하는 거. 그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장, 제조업, 건설업, 광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에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3차 산업은 학생들이 가장 잘 대답하는 거예요. 3차 산업이 뭐니? 그럼 서비스업이요. 막 이러죠. 네, 맞아요.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인데 앞에 한 문구만 좀 넣어주자고요. 뭐냐? 1차와 2차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3차 산업에서는요, 지리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깨끗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깨끗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서비스업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서비스업은요, 우리가 방금 개념 정리했듯이 1차와 2차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 3차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서비스업을 받는 주체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업이야. 그것을 생산자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야. 소비자 서비스업. 이렇게 나눕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생산자가 뭐고 소비자가 뭔데요? 뭔가를 생산해내는 주체,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뭡니까? 바로 기업이죠, 기업. 네. 생산자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소비자는 누군데요? 이 기업이 만든 거를 소비하는 주체겠죠? 누구야?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업,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시민이니까 이거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거든요. 네, 먼저 한번 예시를 알아볼게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 뭡니까? 예, 요식업이죠. 야, 오늘 뭐 할래? 엽떡 가자. 야, 오늘 뭐 할래? 야, 오늘 PC방 가자. 내 PC방 가서 꼭 먹자. 라면 먹자, 뭐 먹자, 이러고. 선생님도 참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 몸무게가 밝힐 수 없죠. 그런데 불었어요. 많이요. 슬퍼요. 지금 선생님,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각도 있는데 선생님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선생님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후덕해요. 슬퍼요. 아무튼 요식업. 요식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우리 동네 앞에 김밥 천국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김밥 천국이 마케팅을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삼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죠. 예,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요식업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두 번째, 요식업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숙박업 같은 게 있습니다. 숙박업. 여러분 가족여행 가보셨죠? 콘도나 호텔에서 한번 이렇게 묵어봤을 겁니다. 그거 호텔이나 콘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 임직원들만 호텔에 오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죠. 숙박업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관광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번에 퇴직하고 번지점프대 사장님을 해보고 싶어요. 번지점프대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번지점프대를 만들 건데요. 번지점프대를 만들어가지고 고객 타겟층을 누구로 해야 될까요? 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은 굴러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바로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선생님, 금융업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은행 갔다 와요. 금융 하는데요? 맞아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은행의 주 고객은 바로 기업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죠?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건데
그 이자를 일반 시민들한테 받는 것보다 기업한테 빌려주고 받는 돈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이 이번에 공장을 하나 짓겠대요. KB국민은행아, 내가 동남아시아에 4천억 정도 필요한데 좀 빌려줘. 4천억? 아니, 일반 시민들이 4천억을 빌릴 수 있나요? 그러지 않죠. 하지만 기업들은 빌려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 네, 이 금융업.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주식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도 주식 하셨어요. 선생님도 주식 해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슬프니까. 주식 해요. 100만 원만 잃어도 슬퍼요.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아유, 슬퍼요. 그러나 기업들은 하루에도 시가총액이 억 단위로 바뀌죠. 주식도 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아니 선생님, TV만 틀면 보험 가입하라고 막 광고가 뜨는데 이게 어떻게 기업을 위한 겁니까?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겠죠. 아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 공장에 혹시나 화재가 나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월 38,900원 이렇게 내는 보험비하고 이 사람들이 내는 보험비하고 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역시 보험도 생산자 서비스업. 네.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뭐 법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률. 선생님 아니 우리 일반 시민들도 법원 가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데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업이 소송 당하는 것만큼 이 개인이 당할 일은 없겠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송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이런 데에다가. 조금의 불만을 기업한테 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럼 그거를 기업 사장들이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음 분 오세요. 핸드폰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서 법 상담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팀이 따로 다 존재하고 있죠. 역시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예, 이런 맥락으로 좀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드리면 뭐 부동산, 광고, 회계. 여러분 광고를 여러분들이 개인이 TV 광고를 막 하시고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기업 광고는 보셨어도 선생님 광고를 KBS나 SBS 이런 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 김밥 천국 여신분이 회계사를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산자 서비스는 이런 게 있고 소비자 서비스에는 이런 게 있다. 선생님이 이런 걸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지리에서 궁금한 게 뭐라 그랬죠? where이라 그랬죠? 자,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은 곳하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은 곳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완전 모습이 다르겠죠. 생산자 서비스업, 금융, 보험, 법률, 부동산, 광고, 회계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마도 대도시일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뭐 여의도, 아니면 뭐 광화문 일대 이런 곳이겠죠. 네, 소비자 서비스업, 요식업, 숙박업, 관광업이 엄청 많은 곳 상상해보세요. 이런 데가 엄청 많대요. 어딜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제주도가 될 겁니다.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이런 서비스업들이 자꾸 몰리고 이런 데에는 이런 서비스업들이 자꾸 모이니까 경관들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지리는 궁금해하는 거죠. 되셨죠? 서비스업을 조금 세게 얘기했습니다. 요 개념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한 번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N차 산업 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인구 파트에서 쓰는 용어들 몇 개 또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구지리 용어를 다시 정리를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란 15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이 기간 동안 낳은 아이의 총 숫자를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냥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합계 출산율을 보고서 이것을 출생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15에서 49세 이 기간에만 낳은,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카운트하는 건데요.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네, 그런 예외들은 카운트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출생률과 다릅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합계 출산율과 출생률은 다르다라는 거. 네. 그럼 선생님 출생률은 뭔데요? 출생률이 뭔지 알려줄게. 출생률이란 그 해의 전체 인구 중에서 그해 태어난 인구의 비율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율이야. 자, 여러분 또 이런 식이 나오면 또 막 머리가 아프시죠? 네, 필기만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계산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네, 물론 이건 선생님 내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수능이나 평가원 이런 데서 내신다면 푸셔야 합니다. 농담이에요. 이런 거 계산하라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값을 주겠죠. 계산값을 줍니다. 네, 그래도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얘는요, 일반적인 곱하기 100이 아니라 곱하기 1000을 합니다. 그래서 퍼밀 단위를 쓰고요. 퍼밀 단위를 쓰기 때문에 앞에 조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 무시하세요. 그냥 출생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해에 있던 인구 중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사망률도 알 수 있겠네요. 사망률이 뭡니까? 그의 인구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여러분, 출생과 사망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이죠. 그러다 보니 이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연의 이치죠? 네, 어떠한 뭔가 개입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한 거니까 자연 증가율, 그래서 그의 전체 인구 중에서 태어난 인구 빼기 그의 사망한 인구를 얘기합니다. 그거의 비율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 빼기가 있고 분모가 똑같으면 따로따로 쪼갤 수 있죠? 따로따로 쪼개니까 그의 전체 인구 중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에서 그의 전체 인구에서 사망한 인구의 비율을 빼면 되는 거죠. 빼면 되는 거죠.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출생률 빼기 사망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연 증가율보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어떤 나라에 출생률 빼기 사망률 했습니다 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왔대요.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대답하셨죠? 네, 인구가 늘은 겁니다. 늘은 겁니다. 왜? 플러스니까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죠? 반대로 어떤 나라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빼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줄은 걸까요? 그래요. 줄었어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럼 퀴즈. 0.12명이래요. 0.11이래요. 인구 자연 증가율이.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귀를 기울인 겁니다. 네. 0.12. 뭡니까? 플러스니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인구가 늘어난 거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인구지리 용어 정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인구지리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 우리가 0살부터 쭉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요. 이거를 나이 순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몇 살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그게 항상 포인트였어요. 어떤 학자가 정한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0에서 14세, 15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를 유소년, 15에서 64세를 청장년,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눈 겁니다. 네, 비스마르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그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자, 이 가운데 나이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봤더니 경제활동, 즉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 겁니다. 이 나이대는. 그런데 이 나이대가 아닌 0에서 14세는 경제활동하기엔 너무 어려. 그래서 유소년이야. 그리고 경제활동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노년이야.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을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양비입니다. 부양비. 부양비가 뭡니까? 부양이 뭔지 알아야겠죠? 부양이 뭐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을 부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들이 돈을 벌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 돈 왜 버시죠? 물론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도 버시죠. 그러나 그 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어디 쓰십니까? 여러분한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써주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17살인데요. 제발 그러지 말고.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경제를 겪거든요. 이 인구가 부양해줘야 되거든요. 또 이 65세 이상은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누가 도와줘요? 여기 있는 나이대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부양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돈을 벌지 않는, 생산을 하지 않는 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양비라고 얘기합니다. 부양비. 조심! 부양비라고 해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 일하는 인구, 생산 인구가 보상비를 받는 부양 인구를 얼만큼 먹여 살리고 있는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어린 친구들을 부양해요. 그런 걸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요. 그것을 노년 부양비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총 부양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유소년 부양비, 여기 노년 부양비라면 총 부양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수학식 같다고 겁먹지 마시고
개념에서 떠올려 보세요. 부양이 뭐예요? 돈을 버는 사람, 생산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 사람,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거의 비율이에요. 근데 누굴 먹여 살려? 유소년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분모에 청장년층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유소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년도 마찬가지고요. 총 인구 배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계산에 막 얽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네. 되셨죠? 자, 마지막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어떤 거냐? 아이들 비율과 노년 인구를 비교해서 얼만큼 노령화 됐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는 지표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령, 얼만큼 나이를 먹었니? 그 나라는 얼만큼 나이를 먹었니?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인구를 봐서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만큼 나이를 먹은 사회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 전체 인구 중에 노년 인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뭘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야? 노년층 비율이죠. 노년층.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쌤이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령화 지수 구하는 건 노년층 비율만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고령화 지수는요, 전체 인구를 놓고 하다 보니까 딱 떨어져서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가지고 사회를 몇 가지 나눴어요. 어떤 사회를 나누냐? 이 고령화 지수가 7에서 13%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7명에서 13명이 노인이면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중이야.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야.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티라고 부르고. 14%에서 19%면 이미 나이를 먹었어. 나이를 먹은 사회야. aged, pp를 써죠. pp, 과거분사. 네,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세계지리 수업. 고령 사회야. 이미 나이를 먹었어. 고령 사회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20%가 넘어가면 와우, 여기는 aged society를 뛰어넘었구만. super aged society, 초고령 사회야 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 지표를 보고서 노년 인구가 얼만큼 많구나, 이 나라의 지금 고령화 지수가 어떻구나, 그럼 이 나라의 인구 문제가 뭐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있고요, 곧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요. 오늘 인구지리 용어를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이거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배우자는 취지로 용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발 이런 구하는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게 뭔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예.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